안녕하세요. 한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 22대 총선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준연동형으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연동형으로 완전히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체 어떤 걸로 하자는 건데, 뭐 이런 게 뉴스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좀 사람들이 요 총선이 21대 때 준연동형 요 제도라는 게 생기고 나서 정확하게 준연동형 비례제도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병립형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비례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지금 57석인데 그 57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그대로 각각 나눠 먹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1대 총선 이전에 적용을 했고, 지역구 따로 비례대표가 각각 뽑히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시 할 건데, 아무튼 뭐 거대 정당이 유리하다, 병립형,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연동형,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준연동형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이 적용이 됐고, 지역구의 결과가 비례대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연동이 된다고 해서 연동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소정당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 민주당 허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국민은 선거제 산식 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 관련해서 얘기가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표 계산한 다음에 누가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하면 끝나는 거지,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이 선거가 흘러가는지 알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유권자잖아.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다며, 국민한테 주권이 나온다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이 선거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어떤 공식으로 당선자를 뽑는지 알아야 누구를 뽑을지 좀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근데 이 민주당 요 인간은 좀 거만하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좀 싸가지가 없네요. 국민들을 좀 비하하고 있어요. 뭐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까더라도 알고 까야 될 거 아니야. 모르고 까면은 그냥 뭐 불만만 많은 그런 그냥 불만충 되는 거고, 알고 까야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립형이 무엇이냐? 현재 우리나라 총 국회의원은 300명이고 이 중 지역구는 253명, 그리고 비례대표는 4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고 정당 투표에서 40%를 득표했다고 치면은, 확보되는 의석수는 총 130석은 이제 지역구에서 이겼으니까 130석에다가 18석, 이 18석이 어떻게 나온 거냐, 47석에 40%를 곱해서 18석을 비례대표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8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거대 양당, 그러니까 두 당, 뭐 지금으로 치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역구 253석을 싹쓸이를 했다고 치자고요. 뭐 정의당 이런 데서 한 곳도 못 가져갔어. 근데 정당 투표에서 45%, 그리고 정의당이 10%를 득표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중소정당은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가져가고, 이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10%, 그러니까 4석이나 5석을 확보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정당 투표에서 10%를 득표했다면 국회의원 수가 총 300명이니까 300명의 10%, 30석을 확보했어야 되는 지지율인데, 실제로 손해지는 건 5석분으로 전체 지지율과 실제 확보하는 의석수가 괴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한 표만 줘도 지는 거잖아. 근데 그 지역구에서 가져간 거를 이 비례대표와 연동하지 않는다면, 뭐 아깝게 진 거는 아깝게 진 거고, 이건 다 필요 없고 비례대표 갖고 갈 거만 갖고 가라, 이렇게 되니까 이 실제로는 30석을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30석의 목소리를 내야 될 정의당이 4석이나 5석의 목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연동형은 예를 들어서 총 300석 중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고 아까처럼 40%의 정당 투표를 득표했다고 치면, 확보되는 의석수는 300에 40% 120석을 얻어야 원래는 맞는 건데, 지역구에서 이미 130석이나 얻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넘었잖아. 그러면 지역구에서 이미 이 쿼터 120석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비례 의석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게 연동형입니다. 지역구 10석을 얻고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었다고 치면, 아까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당 투표에서 10%를 얻었다고 쳐요. 그럼 원래는 30석을 얻었어야 됐잖아. 30석을 얻었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10석밖에 못 가져갔어? 그러면 30석에서 10석을 뺀 20석을 비례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연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중소정당에서 병립형을 할 때보다는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정당은 지역구에서 가져가기 힘든데 그 지역구에서 못 가져간 만큼 비례해서 보충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당이 아닌 다당 체제로 정치적 다양성을 도모하기가 유리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든 석을 다 휩쓸어가면 지금 정의당 뭐 몇 석 못 가져가잖아. 근데 정의당에서 한 10%의 정당 득표만 득표를 할 수 있다면 이 연동형을 할 경우에 전체 의석수의 10%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의석수의 10% 30석을 가져간다면 캐스팅 보터로서 좀 더 목소리를 키울 수가 있겠죠. 30석이면 적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다당 체제로 갈 수 있다. 양당 체제가 아닌 다당, 정치적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연동형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준연동형이라는 걸 적용하고 있죠. 뭐 밑에 쪽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얘기하면은 머리만 아프니까 뭐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거 화면을 보시고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시고 아니면은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현재 지역구 253석에 원래 비례가 47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47석 중에서 연동형으로 30석을 배정해주고 예전처럼 병립형으로 17석을 가져가게 하는 게 준연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준연동형은 뭐냐? 연동형과 병립형의 하이브리드다. 두 개를 합친 게 준연동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으로서 어느 정도 지역구를 보정해주는 역할도 하고 병립형으로서 옛날에 있던 그런 절차도 이제 무시하지 않고 같이 적용을 하는 건데 뭐 어떻게 바뀔지는 이번 선거에서 또 정해야 될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은 준연동형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21대 총선에서는 이번에도 준연동형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될지 모르겠냐고 얘기하는 건 좀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좋잖아. 양당 체제가 아니라 좀 중소정당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연동형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주주의 3월 들어 국회가 개원하면서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다.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해 말 단신 농성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정의당의 심상정은 이거를 도입을 하자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이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그거를 싫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싫다고 한 거는 그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중소정당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좌파 정당들이잖아요. 다 좌파 정당들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제3정당 그러니까 중소정당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 거기까진 좋은데 그 중소정당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 좌파들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고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다는 거예요. 중소정당에 유리하니까 뭐 이런 당의 힘을 갖게 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은 좀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 거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비례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비례대표로 뭐 한 10명씩, 뭐 15명씩 이렇게 배출을 할 수 있으면은, 자기들, 공천 한번 받아보겠다고 얼마나 막 알랑방구를 끼겠어 와가지고 막 보면은 비례대표들 되도 않는 인간들 막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엄청 많잖아. 지금도 많잖아. 비례대표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가끔 이제 총선 이제 다시 할 때 되면은 자기 다시 한번 공천해달라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인간들만 봤지 막 앞장서가지고 뭔가 법안을 만들고 뭐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본 적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만큼 비례대표들이 정치적으로 좀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좀 팩트예요. 팩트 그거는 아무래도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뭐 청년 인재다 해가지고 막 영입하는데 그 사람이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잘 못하겠죠. 잘 못하는데 막판 돼가지고 막 잘한 척 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라고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건데 그 사람들 좀 있어요. 아무튼 문재인 대선 공약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거나 이거를 진행을 했어야 됐어. 그래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요 당들과 공수처 처리를 해주는 대가로 강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 공수처 그거 합의해주면은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줄게 해가지고 강행 처리했어. 근데 강행 처리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이니까 니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도입만 하면 우리는 꼼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위성정당 만들 거야. 위성정당 만들 거니까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이렇게 으름장을 놨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뭐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낙연도 마찬가지로 꼼수정당은 안 된다. 꼼수정당은 뭐 정치를 후퇴하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뭐 안 한다고 막 했어. 안 한다고 막 했는데 결과는 어땠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17석을 가져갔고 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19석을 가져갔어요.
거기다가 또 웃긴 게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는데 불만이 있는 나는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열린민주당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 흑석겸, 김의겸도 요 열린민주당에 4번 시드를 받았는데 요 3선까지 3명까지만 당선이 되는 바람에 못 됐다가 김진애가 갑자기 자기 서울시장 한다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비례 그 승계를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좀 웃긴 놈들이야, 웃긴 놈들. 그래서 결국에는 중소정당이 다 좌파들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들 위성정당을 만들었어. 응? 표결에서 밀리게 되니까 우리 위성정당 만들 거야 했더니 민주당은 우리 안 만들 건데 저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그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결국 둘 다 만든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정의당 봐봐. 야, 지역구에서 1석 받고 비례대표에서 5석 받아, 5석. 그런데 이게 5석을 받았는데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봐봐. 득표율이 정의당이 9.67% 그러니까 10% 가까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총 10%의 득표를 받았다면 원래대로 하면 이 국민의힘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요 36석을 가져가면 안 됐어요.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여기서 이미 다 먹었으니까 정의당 쪽에서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였어. 근데 결국에는 예전처럼 똑같이 병리평으로 할 때랑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 쪽에서도 이게 꼼수 요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이거 합의를 파기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석 얻은 게 바꾸나마난 결과로 결국에는 총선이 끝나고 만 거죠. 그러니까 병리평으로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나, 그게 똑같게 된 거야, 똑같게. 응? 결국에는 이쪽에서 지역구도 먹어버리고 비례대표도 먹어버렸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좌파 대선 후보의 단골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 두 개 양당 체제가 아니라 다당 체제로 정치적으로 좀 더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방향을 가자 했는데 중소정당의 표를 흡수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그거를 다 이제 폐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재명도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병리평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지. 병리평으로 회귀를 하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만들 수도 있다. 만들겠다. 약속 다 지켜야 하나. 홍익표가 이재명의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번복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위성정당 나쁜 거다. 이건 꼼수다. 정치적 후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야, 약속이라고 다 지켜야 하나? 김대중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있는데 이렇게 김대중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김대중도 정계 은퇴했다가 선언 번복했는데 그렇게 번복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다. 이거 아주 그냥 민주당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얘기죠. 정치는 말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지금 주장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대체 왜 고민을 하는가? 제 생각에는 딱 그냥 한번 깔끔하게 위성정당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하더라도 하지 않고 한번 이제 좀 턴을 넘겨주면 국민들이 알아서 야, 꼼수정당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건 좀 서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 아닌가? 약속을 파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 여론이 있을 건데 이재명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천권이에요. 공천권.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공천권을 가짐으로써 인해서 당대표인 이재명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디 지역구 나가고 싶은데 지역구도 전라도로 나가느냐 경상도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당선 확률이 확 차이 나잖아. 그리고 비례대표도 앞번호를 받느냐 뒷번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당선 확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선 시즌이 되면 당대표의 파워가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가지고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을 갉아먹는 상황이 벌어지면 연동형인데 비례대표를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낸다면 예를 들어 지금 원칙과 상식의 요 네 분 그리고 이낙연 신당 이렇게 표를 나눠 가진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쪽에서 내가 공천을 못 받았어. 내가 영향력이 조금 있는 정치인인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천을 못 받았다고 쳐. 근데 저기 이낙연 신당이 있네? 그러면 이낙연 신당에서 내가 한번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이낙연 신당에서 비례대표 한 6번 정도 받으면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연동형으로 하고 위성정당 꼼수도 부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허용해주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지금 그나마 제1야당의 당대표라는 것 때문에 재판에서 좀 많이 봐주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막 시간 끌기 엄청 하는데 그 시간 끌기 갖다가 뭐라고 못하잖아. 계속 시간 끌고 있잖아. 남들이면은 1년 안에 끝나서 될 재판이 막 2년, 3년 가도록 끝날 생각을 안 해. 끝날 생각을. 특히나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다음 대선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재명 입장에서는 성공하는 거지.
그만큼 자기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공천권을 쥐고 우리나라를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다. 만약에 뭐 당이 여러 개가 생겨가지고 뭐 국민의힘에 대한 견제라던가 이런 필요성이 좀 떨어지면 이재명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가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병리평이든 꼼수정당이든 총선을 자기 위주로 승리로 이끌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 재판을 위해서. 자,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낙연이 어떤 방향으로 한번 움직일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